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러시는 건가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부산에 있는 한 버스 정류장에서 알 수 없는 고함과 웅성거림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외국인 여성은 계속해서 버스를 탑승하려고 하지만 버스 안에 있는 기사분께서는 지금 당장 버스에서 내리라는 부산 사투리를 쏟아내고만 있는데요. 결국 버스에 탑승을 포기한 외국인 여성은 씩씩거리며 버스에서 내려오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몇몇 한국인들이 어딘가로 외국인 여성을 끌고 가더니 단체로 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외국인 여성은 버스를 탑승하려던 도중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앨리스라고 합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프랑스의 파리에서만 살아오던 저는 지금은 한국의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약 1년 정도 살아가고 있는데요. 1년 전쯤 한국으로 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한국에 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끔찍하게 생각하고 증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꿈이었던 저는 파리의 교육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운이 좋게도 매우 빠른 시기에 기초학교에 취직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러한 행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파리에서 어느 정도 상류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저는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가족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도 함께 살고 있었으나 제가 기초학교에 입학하던 날 입학 행사에는 어머니 그리고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던 운전기사분밖에 오지 않았고 아버지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죠. 프랑스에서 큰 철강 관련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는 시간보다 운동을 하는 시간이 많았을 만큼 건강하신 분이었지만 제가 기초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기점으로 점점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입학하던 날 아버지께서는 급작스럽게 발생한 심장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고 저는 학교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어머니 그리고 운전기사분과 함께 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병실에 누워서 처음 저를 맞이해 주신 아버지께서는 긴급한 조치로 어느 정도 정신도 찾고 안정적인 상태였기에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셨고 너무 놀라서 울고만 있는 저에게 아픈 게 다 나았으니 그만 울라고 했었던 아버지의 말씀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날 정도죠.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병실에 함께 누워 아버지를 보살폈고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실의 한편에서 자는 어머니를 보시고는 저에게 만약 자신이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항상 옆에 있어주고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지는 않는지 잘 지켜보라는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해주시더군요. 너무 어렸던 나이에 저는 그때 당시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 아버지께서는 다음 날 갑작스럽게 발생한 심장의 문제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아버지의 병실에서 함께 잠들어 있을 때 발생한 급작스러운 사고였고 결국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한 채 떠나보내고 말았죠. 그날 이후 저와 어머니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는 상태로 수년의 세월을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대로 아버지가 남겨주신 철강회사를 혼자 운영하시는 어머니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하지는 않는지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옆을 지켰고 수많은 사업 관련 사람들이 접근할 때에도 어머니가 아닌 저희 허락을 받을 정도로 저는 마지막 남아있는 가족인 어머니와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평소 사람들에게 이로운 가르침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아버지의 교육을 받아왔었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선생이 되기로 마음먹었고 그렇게 프랑스의 상위 교육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죠.
당시 아버지의 철강회사를 혼자 운영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자고 하셨으나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아이였던 시절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인지 아버지의 손길이 묻어있는 회사에는 도저히 출근할 수가 없더군요. 교육대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셨던 선생님이 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노력했고 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어머니의 도움조차 거절한 채 저 스스로의 힘으로 선생님이 되기 위해 하루 4시간씩 자며 공부와 일을 해나갔습니다. 교육열이 높은 파리에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시험들을 오랜 시간 동안 통과해야 했지만 저의 노력 덕분인지 저는 5년이 걸리는 이수 과정을 단 2년 만에 수료하게 되었고 높은 교육 성적 때문인지 저희 학과에서는 첫 번째로 정식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죠. 마지막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교사 자격증을 받게 된 저는 그날 너무나 기쁜 마음에 철강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마지막 꿈을 이루게 되어 마음의 짐을 많이 내려놓게 된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께서도 이제 그러한 죄책감에서 같이 빠져나오자는 따뜻한 말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파리의 한 국제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할 수 있게 된 저는 그날 이후 매일매일 꿈만 같은 생활을 보내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평화롭고 행복한 어느 날 어머니가 저와 함께 저녁을 먹던 중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시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과 함께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혹시 한국인 학생들이나 한국인 동료가 있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어머니가 왜 그러한 질문을 하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평소 한국인과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건넸지만 그날 이후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국과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프랑스와 어떻게 다른지, 한국이 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지, 사진과 동영상까지 보여주시며 설명을 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에 혹시 한국인 거래처 사람들과 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작게 미소를 보이실 뿐 그런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점점 어머니의 가르침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학교에서의 수업을 끝내고 제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설명을 듣고 동영상을 보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었고 실제로 한국은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제가 사는 파리보다 더 살기 좋아 보이고 무언가 평화로움이 있는 나라더군요. 특히 제가 다니고 있던 학교에서는 매일 오후 수업이 끝날 때 학교 정문에서 아이들의 가방을 훔쳐가려는 파리의 도둑들이 기승을 부려서 문제가 많았지만 어머니께서 보여주시는 한국 학교의 모습들에서는 전혀 그러한 문제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저 스스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찾아보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같은 학교에 있는 한국인 동료와도 친해져 함께 한국 여행을 가자는 여름방학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죠. 그렇게 약 3개월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학교에서의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에 전혀 보지 못했고 보여서도 안 되는 낡은 남자 신발이 하나 보이더군요. 처음에는 돈을 노리고 집에 숨어 들어온 도둑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지런히 신발까지 벗은 모습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졌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기척을 숨긴 채 집의 거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소리도 내지 않고 거실로 들어간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는 한국인 아저씨와 저희 어머니가 손을 잡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눈에 보아도 한국인으로 보이는 아저씨는 어머니와 매우 친밀한 연인 사이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고 저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곧바로 화를 내며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는 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더니 조금만 진정해보라며 저를 붙잡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더군요. 한국인 아저씨께서는 저에게 잠깐 얘기를 나눠보자며 진정하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저는 도무지 마음과 몸이 진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운전기사 비서분을 불러 한국인 아저씨를 집 밖으로 쫓아내게 되었고 어머니에게 따지듯 여러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미안하다고 생각하나 방금 있던 한국인 아저씨는 자기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며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시더군요. 혼자 철강 공장을 운영하시던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심한 압박감과 부담감에 아버지의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마침 그때 한국에서 사업체 관련 회의를 진행하던 한국인 아저씨 중근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공장 운영에도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다는 말과 함께 중근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이유 없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싫어지면서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동료와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날 이후 저에게 계속해서 중근 아저씨를 소개해 주려고 하며 새로운 가족이 되자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자꾸만 위가 아프시다는 소리를 하시더니 결국 음식을 먹지 못하는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더군요. 파리에 있던 유명한 병원들은 전부 다 가보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암세포가 생긴 위의 부위를 절제해야 된다는 수술 방법만을 권유했고 저는 도저히 그러한 파리의 의사들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아주 오래전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만 같았고 저는 매일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의 병실 옆에서 눈을 떠보니 저희 눈앞에 제가 너무나 싫어하던 중근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당장 병실을 나가라는 화를 냈었겠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근 아저씨의 모습을 보니 무언가 알 수 없는 위로감도 들고 슬픈 마음에 저 또한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그러한 저희 모습을 보시던 아저씨께서는 갑자기 저희 손을 붙잡고는 같이 한국으로 가서 어머니의 치료 방법을 찾아보자는 방법을 제시하시더군요. 처음에는 한국이 아무리 잘 살아도 파리보다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텐데라며 한국행을 거부했지만 그저 누워서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는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잡기 위해 중근 아저씨를 따라 어머니를 데리고 한국으로 가는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근 아저씨께서는 부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어머니를 데리고 한국의 부산으로 가셨고 저는 다니고 있던 파리의 학교도 그만둔 채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아저씨와 함께 부산으로 도착하게 되었죠. 부산의 해운대에 있는 병원에서 위암과 관련된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절제를 하지 않고 치료를 해보자는 놀라운 한국인 의사분의 치료 대책을 받을 수 있었고 그날 이후 부산의 병원에 입원해 저와 함께 힘을 내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몸이 회복되어만 갔고 곧바로 죽과 관련된 부드러운 음식들은 조금씩 드실 수 있게 되면서 기력을 찾아가게 되었죠. 중근 아저씨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도 한국에 올 수 있게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며 저를 안아주셨는데 그렇게나 싫었던 아저씨였지만 이제는 무언가 아버지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증상이 진정되고 난 후 저는 어쩔 수 없이 부산의 한 국제학교에 저희 교사 자격증을 살려 새로운 외국어 교사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었지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리를 저는 한국에서 힘들게 얻을 수 있었고 돈을 버는 것을 떠나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생각했죠. 그렇게 첫 출근을 발령받고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산의 병원에서 계속 안정적인 치료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 저와 어머니의 미래를 위한 일들을 하면서 한국에서 겪은 아저씨와 함께 어머니를 돕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죠. 그런데 발령받은 한국의 첫 학교에 출근하려고 일어난 순간 제 몸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 수 없는 식은땀과 자꾸만 앞이 보이지 않는 흐릿한 증상이 느껴졌지만 저는 출근 첫날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길거리 한국인들에게 길을 물어본 뒤 학교로 도착하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꾸만 힘이 없고 입술이 마르는 증상이 느껴졌지만 학교에 도착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었고 저는 정신력으로만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도착한 버스에 힘들게 탑승하려던 순간 한국인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저를 불러 세우더니 지금 당장 내리라는 화를 내시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몸이 아프고 정신이 없던 것과 아직 완전히 한국말을 익히지 못해서 버스 기사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저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버스 기사 아저씨는 저에게 화를 내며 달려오더니 지금 당장 내리라는 손짓을 하는 것이 보였고 제 뒤에 있던 수십 명의 버스를 기다리던 한국인 승객들이 갑자기 저를 둘러싸더군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본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의 눈에는 하얀색의 병원 천장이 보일 뿐이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주위를 둘러본 저는 곧바로 중근 아저씨를 발견할 수 있었고 아저씨께서는 제 손을 붙잡고 하늘이 도왔다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한국인 의사분께서 들어오시더니 저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너무나 파랗게 변해버린 저의 입술의 심각성을 느낀 버스기사 아저씨분께서는 곧바로 정신을 잃은 저를 버스를 기다리던 승객분들과 함께 버스에 있던 제세동기를 사용해 저에게 길거리 바닥에서 긴급 처치를 시도하셨고 그러한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저는 골든타임을 넘기지 않은 채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제서야 저는 버스기사 아저씨분께서 왜 그렇게나 저에게 소리를 치며 당장 내리라는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분께서는 혹시 가족 중 심장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곧바로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떠오르더군요. 의사분께서는 저에게 앞으로도 유전적인 심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병원을 와서 검진을 받고 약을 챙겨 먹어야 된다는 조언을 해주셨고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의료기술과 한국인들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치료 그리고 저희 심장에 대한 문제점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금껏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오해했고 중근 아저씨에 대한 나쁜 마음 때문에 한국을 안 좋게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정착한 지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저와 어머니는 둘 다 무사히 병원을 퇴원해 중근 아저씨와 함께 부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겪은 아저씨를 처음 봤을 때에는 나쁜 마음만 들었지만 지금은 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중근 아저씨를 보내 저와 어머니의 목숨을 살려준 것만 같아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죠. 한국의 한 카페 안역이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로 향하는 캐나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 도착한 뒤에도 진정이 되지 않는 듯 초조하게 있었는데요. 그녀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보게 된 신기한 장면 때문에 스스로 놀라운 실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캐나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작은 극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가렛이에요. 세계적인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한류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면 한국에 가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류를 좀 더 자주 접할 수 있는 연극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에 더 직접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에 방문해 음악이나 연극 관련된 행사에 참여해 좀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싶었거든요. 주위를 보더라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거나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역시 저의 경험과 전문 지식이 한국 여행을 통해 더 풍요로워지는 걸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캐나다만큼이나 오래되었기에 한국이 지닌 독특한 문화와 풍부한 역사에 대해 둘러보고 영감을 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의 비행기 여정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저희 몸이 상당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라는 걸 알았어요. 이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앉아서 있어야 했고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웠죠. 잠을 자는 것 역시 눈을 감고 있을 뿐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했어요. 좁은 좌석과 제한된 공간의 불편함은 물론 비행기 공기의 건조함으로 피부 상태도 푸석해졌죠. 이런 불편함들이 저희 몸 상태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휴식을 취하고 싶었어요. 숙소에 들어가 반나절 이상 꼼짝하지 않고 잠만 자고 싶을 정도였죠. 지친 몸을 이끌고 한국 공항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저는 공항 내부의 쾌적한 모습 때문에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인천공항 바닥은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벽에는 어떤 자국이나 얼룩도 없었죠. 캐나다에서는 간혹 노숙자들이 지나다니며 손자국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죠. 공항 직원들은 항상 깔끔하게 관리되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덕분에 저 같은 여행객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이 영문으로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절한 공항 내 직원들이 있었기에 큰 걱정은 없었죠. 긴 비행으로 쌓인 피로와 불편함 그리고 예민해진 기분은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평온하고 평화로운 기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도착했던 시간이 늦은 시간이라 이대로 숙소에 들어간다면 식사가 애매해졌거든요. 아무래도 늦게까지 문 여는 식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공항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갈 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어요. 제 캐리어를 식당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캐리어는 식당 밖에 내놓고 밥을 먹어야 했거든요. 공항은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캐리어를 식당 밖에 두게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럿이 온 경우라면 돌아가며 식사를 하고 짐을 지킬 수 있겠지만 저처럼 혼자 온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요. 캐리어를 밖에 내놓으면 누군가 제 캐리어를 훔쳐가는지 지켜봐야 하니까 식사를 편하게 즐길 수조차 없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캐리어를 밖에 누워서 누군가 그것을 가로챈다면 제가 달려온다 하더라도 이미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멀리 달아날 것 같았죠. 그래서 전 캐리어를 밖에 놓고 먹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공항 내부에 캐리어를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나 별도의 보관소를 찾아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알아보러 가기도 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한 한국인 무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렇지 않게 끌고 가던 캐리어를 밖에 놓고 식당 내부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은 캐리어 따윈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캐리어가 잘 보이는 쪽에 앉은 게 아니라 식당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려 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한국인 무리도 캐리어를 식당 밖에 놓더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제서야 전 공항 내부는 순찰을 많이 하니까 안전관리가 된다고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캐리어를 식당 밖에 두고 말입니다. 한국에 왔으니 당연히 한국 음식을 먹어보기로 결정했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라 생각했죠. 솔직히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니까 이젠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의 심정은 모험에 가까웠답니다. 식당에 들어가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다채로운 색상의 채소들이 가지런히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게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느껴졌어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색감을 맞추는 게 신기했죠. 한국인들은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는데 맵다면 간장에 비벼도 괜찮다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을 숟가락에 조금 덜어 맛을 보았는데 처음 먹어보는 매운맛에 깜짝 놀랐죠. 하지만 독특하고 맛있는 경험이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추장 반, 간장 반을 넣어 간을 맞췄는데 정말 맛있었죠.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물론 중간중간 식사를 하면서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식당 밖에 있는 캐리어에 관심을 주지 않더라고요. 비빔밥이 나오고 어느덧 저도 모르게 편안하게 식사를 하면서 캐리어 존재를 잊고 있었던 터라. 식사가 끝나고 캐리어를 찾으러 갈 땐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제 캐리어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자 전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라 캐나다에 돌아가면 꼭 공연할 때 소재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식사를 끝내고 공항 밖으로 나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렸는데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청결 상태에 정말 놀랐습니다. 공항 바닥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윤기가 흐르고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였죠. 변기와 세면대도 깨끗했고 심지어 소독까지 된 상태였어요. 화장실 내에는 지저분하게 놓인 쓰레기나 이물질도 없었고 공기 역시 상쾌하게 유지되고 있었죠. 피곤했던 저는 어느새 한국 공항의 모습을 보며 서서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공항 화장실 안에 휴지가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캐나다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당연히 휴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죠. 변기에 앉아서 사용하기 적절한 위치에 넉넉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전 그동안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개그 소재로 캐나다와 한국의 느낌들을 풍자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환경이 저를 두근거리게 만들었죠. 공항 밖으로 버스를 타러 가면서 제 마음은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한국이라면 정말 많은 소재를 찾을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공항 안이 쾌적하고 따뜻해서인지 밖에 찬바람들이 시원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탈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데 제 앞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주위를 볼 때 사람은 없는데 캐리어가 한 줄로 서 있었거든요. 분명 버스 정류장인데 사람은 없었어요. 캐리어의 색상이나 모양이 모두 다른 걸로 보아 한 사람의 캐리어도 아니었죠. 예전에 TV에서 태국에서는 은행 같은 관공서에서 줄을 설 때 사람이 아니라 신발이 대신 줄을 선다는 걸 본 적 있었어요. 사람이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자신의 신발을 대신 줄 세운다는 조금 신기한 내용이었는데요. 태국은 가난한 나라로 비싼 신발을 신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캐리어는 다르잖아요. 가방 자체의 가격도 있는데 가방 안에는 옷뿐만 아니라 귀중품이 있을 수도 있기에 정말 소중한 거라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았지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의문이 드는 마음에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한 줄로 서 있는 캐리어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누군가 훔쳐갈 거라는 생각에 불안해서 지나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알아요. 공항 안에서 식당 밖에 있던 캐리어를 가져가지 않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공항에 막 도착한 캐나다인인 제 기준은 그건 공항 아니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물론 한국인들은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어쩌면 믿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전 달랐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도둑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건 가져가라고 선전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가방들의 주인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자리 잡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건 저 같은 외국인들 뿐이더군요. 한국인들은 보이지 않았고 대신 주인을 알 수 없는 가방들만 눈에 띌 뿐이었죠. 10분 정도 흘렀을 무렵 버스가 도착했는데 어디선가 가방 주인인 한국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줄지어 차례차례 버스에 탑승했죠. 버스가 출발하고 나니 가방과 한국인들이 모두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더군요. 제 걱정과 다르게 아무도 가방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훔쳐간 사람도 없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방을 지키던 저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만 추운 겨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뿐이었죠. 이런 놀라운 상황들은 한국에 10일 머물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내 것이 아닌 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이건 국민성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부럽더군요. 아직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결혼도 당연히 안 했으며 아이도 없지만 아이가 생긴다면 한국 사람들의 행동을 닮은 정직한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건 정말 한국에 와본 외국인들이라면 공감할 것 같습니다. 카페에 가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음료와 휴대폰, 지갑이나 노트북을 놓고 어딘가 다녀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행동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방과 물건을 두고 음료 주문은 물론 화장실도 다녀오죠. 캐나다에서는 평소 가방 같은 개인 물품은 당연히 지키고 있어야 했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했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도둑을 경계해야 했어요. 자리를 막기 위해 가방을 빈자리에 두고 주문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둑이 없다는 건 서로 믿고 예의를 갖추는 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웃긴 건 저 역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사실 고가이고 저는 해외에서 여행 중이었기 때문이죠. 잃어버린다면 비용적인 면도 무시 못하겠지만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 여행 5일쯤 접어드니까 저 역시도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캐나다로 돌아가 다시 작품을 써야 한다면 제가 경험했던 그 감정을 좀 더 진솔하게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 익숙한 듯 음료수를 시킨 후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핸드폰을 올리고 유튜브를 감상하다가 화면을 정지한 채 음료와 핸드폰을 내버려둔 채 화장실로 이동했어요. 그때 아마 저를 본 한국인이 있었다면 제 행동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행동하는 것들이니까요. 하지만 다 지난 일이라 밝히지만 그건 철저히 계획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미 공항에서 한국은 도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양심 있는 정직한 나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경험했죠. 그리고 한국에 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행동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로 저에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했어요.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영상을 보다 멈추고 급한 듯 화장실로 이동하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화장실로 이동하는 제 속마음은 상당히 뿌듯했어요. 누가 봐도 한국에 처음 여행 온 외국인으로 보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순간 내가 무슨 객기를 부린 건가 싶었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 누가 핸드폰을 가져간다면 CCTV가 있더라도 찾는 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화장실 문을 잡았다가 바로 놓았어요. 지금까지 눈으로 보아온 건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국 문화 중 일부로 이미 당연시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죠. 공항이나 동네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다른 공간에서 타인의 물건은 손에 대지 않는 한국 사람들 전 그들을 믿어보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렇게 저에게 몇 년 같은 몇 분이 지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음료와 핸드폰은 그대로 있었고 주위 테이블 중 몇몇 테이블은 사람이 바뀌어 있었죠. 사람들이 오가는 도중에도 제 자리는 그대로였어요. 전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한국 여행하는 것 중 가장 짜릿했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양심이 좋은 것 같았어요. 옆 테이블에 이야기를 하다가 음료를 쏟았는데 화장지를 가져다 열심히 닦는 모습을 보고 놀랐죠. 캐나다에서는 음료를 쏟더라도 닦지 않고 휴지 뭉텅이를 올려놓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면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테이크아웃해 밖으로 나가버리죠. 전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지만 상호 간의 신뢰가 통한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문화는 캐나다에도 도입하여 사람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상을 보냈으면 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을 거예요. 인식과 습관이 바뀌는 건 오래 걸릴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연극으로 조금씩 시작한다면 그 영향력으로 언젠간 캐나다도 한국처럼 정직한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란 네덜란드인이에요. 지금은 한국 회사로 일을 하러 나온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와서 5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어쩌다가 뉴스에서 북한에 관련된 뉴스들만 조금씩 본 게 전부였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한국은 위험한 나라, 아니면 그냥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처음 한국 회사로 일을 하러 갈 기회가 생겼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정말 많이 들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고향 네덜란드가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은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었어요. 남편은 제 의견을 이해해 주어서 그때 처음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을 때는 가지 않고 네덜란드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의 회사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답니다. 남편에게 온 첫 번째 한국행 제안을 거절하고 난 후에 저랑 남편은 네덜란드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히 바랐는데도 아기는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몸에 좋은 약도 많이 먹었고 건강관리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저희 부부가 바라는 아기는 오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저도 건강하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아기가 오지 않으니 도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저와 남편이 둘 다 젊고 몸도 건강하니까 우선은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하셨지만 매달 확인하게 되는 실패 소식은 어김없이 저와 남편을 끝없는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죠. 감사하게도 부모님들은 아기가 없어도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며 아기를 가지라는 압박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워낙 아이들을 좋아했던 저와 남편 두 사람이 아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신하는 것은 포기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시험관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아기를 가지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시험관 아기도 쉬운 것은 아니었죠. 여러 가지 주사도 매주 맞아야 했고 신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이 그렇게 원하는 아기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뿐이라면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시험관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행복해서 그날 초음파 검사라는 걸 처음 하고 엉엉 울었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보통 인공수정을 할 때는 수정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2개 이상을 수정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수정이 전부 성공하여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저는 제 뱃속에 4명의 아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4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4명의 아기를 동시에 키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겠죠. 그렇지만 저와 남편은 워낙 아이들을 좋아했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아서 키우자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하면서 어렵게 가진 4쌍둥이 아기들은 저희에게 그저 4배의 축복으로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아기들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기를 낳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산부인과에서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그 병원에서 아기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첫 초음파 검사부터 시작해서 쭉 다녔던 산부인과인데 아기는 낳을 수 없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미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내 쌍둥이를 다 낳기로 결정했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서 그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요. 저는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쌍둥이도 아닌 4명의 쌍둥이를 낳는 건 아무래도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아기들을 낳을 때는 수술을 해서 낳기로 하고 자연적으로 낳는 것은 포기했었고요. 네덜란드의 병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그렇다 보니 작은 감기로 인해 의사를 단 몇 분 동안 만나는 것조차도 많은 돈을 내야 해요. 심지어 상처에 붙이는 밴드나 연고 같은 것들도 가격이 비싸답니다. 저는 다행히 네덜란드인이고 네덜란드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는 그런 면에서는 걱정을 할 일이 없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기들을 낳으려니 문제가 된 거죠. 병원들은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이고 혹시라도 제가 4명의 아기들을 낳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병원의 평판에 흠이 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위험성이 있는 산모인 저희 출산은 맡아줄 수가 없다는 거였죠. 처음에 그 말을 들은 저와 남편은 화가 났어요. 의사들이면 어쨌든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사들이 그러라고 공부하고 배운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산부인과에서는 끝끝내 저와 4명의 아기들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 했고 저와 남편은 결국 다른 병원들을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저 산부인과의 의사들이 능력이 없는 거겠지 생각했었죠. 우리 아기들을 태어나게 해줄 병원이 있을 거야 얼마든지 더 능력 좋은 병원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내 저와 남편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다른 병원들을 찾아가도 한결같이 첫 병원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저와 내 쌍둥이 아기들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위험성이 너무 높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저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아주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사과와 함께 저와 남편을 내보내곤 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생각했어요.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의료 상태를요. 의사들이 환자들의 상태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환자들을 차별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아기 출산일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병원을 찾지 못했어요. 내 쌍둥이를 그렇다고 집에서 낳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어떡하지 우리 아기들 어떡하지 하면서 남편하고 둘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대학교 시절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여행을 가 영화처럼 만난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 생신을 기념해서 오랜만에 네덜란드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권하던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러 선물을 들고 찾아온 친구는 어두운 표정의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기를 한꺼번에 4명이나 가졌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슬퍼 보이냐고 물었죠. 저는 엉엉 울면서 친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전혀 걱정할 것 없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으로 와서 내 쌍둥이를 낳으라고 강력하게 권유하더라고요. 한국에는 능력 있는 의사들이 많고 아기들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병원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준다면서요. 그리고 자기가 쌍둥이들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까지 알아봐 줄 테니 한국에 와서 아기를 낳으라고 했죠. 때마침 좋은 타이밍으로 남편에게 또다시 한국 회사 근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더 이상 네덜란드에서 다른 선택지를 찾는 것은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출산을 앞두고 남편과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친구가 소개시켜준 쌍둥이 전문 의사가 있는 큰 병원으로 찾아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같이 넓은 품을 가지신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를 보고 어떻게 4명이나 되는 아기들을 다 지키고 품고 있을 결정을 내렸냐면서 정말 존경한다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시며 잘했다고 잘 견뎠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덜란드 병원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제 소중한 아기들을 무슨 폭탄 취급하면서 위험한 존재들로만 취급했거든요. 그러나 한국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아기들은 무조건 지켜져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 아기들의 위험 속에서도 지킨 제가 아주 훌륭한 엄마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남편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네덜란드 병원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친절함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셨어요. 일단 아기들이 4명이나 되기 때문에 다른 아기들보다 빠른 시기에 수술을 해서 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른 아기들보다 일찍 나왔기 때문에 보통 아기들보다 오래 병원에서 지켜보고 괜찮은지 상태를 봐야 한댔죠.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아기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가족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지만 낯선 땅에서도 안심하고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 쌍둥이를 임신한 엄마가 이사 왔다는 이야기가 퍼지자마자 저와 남편이 들어간 아파트에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아파트에서 살던 아기를 키우는 다른 엄마들도 선물들과 본인들이 사용하던 깨끗한 아기용품들을 정말 많이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아기를 한꺼번에 넷이나 키우려면 기저귀 값도 얼마나 많이 들겠냐면서 기저귀를 10박스나 사다 주신 아저씨도 계셨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눈물로 걱정하던 저는 그렇게 4명의 아기들을 무사히 낳을 수 있었어요. 물론 정말 큰 수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엄청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가 아기를 낳는 걸 도우시려고 모이셨다고 들었어요. 다른 아기들이 퇴원할 때와 비교하면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그러나 모든 선생님들은 그 모든 시간 동안 한 번도 힘든 표정 없이 너무 친절하게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한국 병원 선생님들께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아기들이 퇴원하고 난 이후였는데요. 4명의 아기들은 목욕이 끝나고 나서 인큐베이터로 들어갔거든요. 다른 아기들과 비교해서 일찍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기들을 낳고 쉬고 있는 병실로 선생님들이 아기들이 들어있는 4개의 인큐베이터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후에 한 간호사 선생님이 제 앞에 커다란 천으로 된 스크린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조금 뒤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 가득히 네덜란드에 계신 제 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알고 봤더니 선생님들께서 남편에게 먼저 말을 하셔서 네덜란드에 계신 부모님들께도 아기들을 영상통화로 보여드리자고 하셔서 생긴 일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아기들을 한 명 한 명 가까이 데려가 제 부모님께 갓 태어난 손주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아무 병원도 저희 아기들을 봐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저만큼이나 걱정하시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던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더욱 빨리 건강한 아기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국 병원의 선생님들께서 거기까지 먼저 생각하시고 아기들을 보여주셔서 저는 부모님과 통화하는 내내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아기들과 저를 보신 부모님들도 우시면서 몇 번씩이나 한국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정말 많이 울었고요. 사실 네덜란드의 병원들이 아기들을 낳는 것조차도 거절을 했기 때문에
한국 병원에서 우리 아기들을 전부 낳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저와 남편에게는 큰 감동이었는데요. 아기들을 낳고 난 이후에도 한국 병원에서의 감동적인 일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병원에 퍼지자마자 병원에 있던 다른 아기 엄마들조차 제 병실을 찾아와서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심지어 선물까지 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어르신들은 자기의 딸도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도 없이 혼자 낯선 나라에 와서 아기를 낳은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만일 자신의 딸이 혼자 외국에 가서 엄마도 없이 아기를 낳고 혼자 회복했으면 엄마로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이런 걸 먹는다면서 직접 만드셨다는 미역국도 가져다 주셨는데 처음 먹어보는 낯선 음식이었지만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기 낳고 네덜란드에 계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아기를 낳았으면 엄마가 옆에 계시면서 수고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몸도 챙겨주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시니까요. 심지어 남편의 회사도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었어요. 사실 이제 막 발령받아서 새로운 지사에 출근하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이 일을 해서 얼른 적응을 해야 하는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기들의 아빠가 되었으니 남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원으로 와서 저를 돌보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런 남편의 사정을 이해해 주었어요. 남편의 한국지사 사장님께서는 영어도 정말 잘하시고 마음씨가 너무 좋으신 분이셨는데 선물이라며 남편에게 보너스로 급여도 더 주시고 퇴근도 일찍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내 쌍둥이를 키우는데 힘들지 않도록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도우미 지원도 다 알아봐 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잘 모를 저를 위해서 대신 먼저 찾아봐 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덕분에 저는 4명의 아기들을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 키워낼 수 있었답니다. 물론 남편의 도움도 많았고요. 아기들이 첫 생일을 맞았을 때는 남편 회사에서 또 보너스 급여와 여러 가지 선물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저와 남편의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수 있도록 남편 회사에서 먼저 나서준 것이었죠. 남편 회사와 네덜란드에 있는 본사와 연결해서 부모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아기들도 만나시고 저와 남편과 함께 가족들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호텔도 다 예약해 주시고 관광 코스도 예약해 주시고요. 덕분에 꿈처럼 행복하고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살이 5년차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기들이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한국말이 서툴고 막 자라지는 않는데요. 아이들은 말을 빨리 배운다더니 어린이집에 꾸준히 나가니까 친구들하고 서로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제가 영어를 써서 영어로 말을 해도 다 알아듣고요. 아기들이 어린이집에 가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과도 친해졌는데요. 모든 엄마들이 절 보고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하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아낌없이 도와준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은 개인주의가 강한 네덜란드와는 달리 정말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곳인 것 같아서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걸 항상 느끼고 있어요. 뭐든지 나누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항상 서로 돕는 문화가 네덜란드에서 온 저에게는 낯설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항상 큰 감동을 준답니다.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한국의 이 따뜻한 문화가 너무 좋아서 예전보다 더 길게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5년째라 곧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갈지 남을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사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덜란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이 문화를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한국에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크답니다. 아마 한국에 남을 것 같아요. 제 바람이지만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게 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